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키게 된 재미녀입니다. 네, 저는 지금 임신 38주 5일 차고요.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임신 이런 얘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투자에 대한 근황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잠깐 잘 풀린 사람들이 이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함정을 의식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익률을 잠깐 보여드리고 할 건데, 저도 좀 얼떨떨한 숫자라서 많이 당황스럽고, 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임신 막달이 되어서까지도 투자에 매달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아서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거나 전문직이라거나 아니면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루에 막 많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직업은 아직 데뷔하지 못한 드라마 작가이고, 그리고 웹소설과 브런치를 연재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멋있지만 다음 작품이 안 풀리면 통장이 그냥 멈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공백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3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임산부인데다가 돈 들어갈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엄마로서, 임산부로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아직 데뷔하지 않은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냐 라고 한다면, 잘 풀리면은 한 번에 막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벌 수 있는 직업이지만, 안 풀리면은 1, 2년 넘도록 백수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처럼 다음 달 25일에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그런 안정감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직장 그만두고 이 일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잘 될 때는 잠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작품 끝나고 또 다음 작품 계약 들어가기 전에 공백기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맞는지, 당장 어디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투자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산을 불려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했으니까 6년은 넘은 것 같아요. 또 임신 중에도 저는 새벽 3시에 미국장 알람 맞춰놓고 깨고, 아기 낳고도 출산하고서 산후조리원에서도 매수 버튼 누르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택을 후회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임신 중에 최근에 미이란 전쟁 때문에 진짜 증시가 박살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계속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하루에 계좌에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렇게 찍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이게 진짜 언제까지 갈까 약간 두렵고 불안한 것도 있었고요. 그 미이란 전쟁 때 막 증시가 박살나고 나니까 그때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구독자분들도 계셨고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그때 매도를 하진 않았고 아무런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현금에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를 했었고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대응한 게 오히려 잘한 행동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증시가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최근에 또 지난 금요일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었는데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관망하는 태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투자 공부를 했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투자 관련한 막 기본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읽었고 너무 유명해서 뭘 읽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투자 책으로 기본기를 먼저 다진 다음에 유튜브로 그거 레이어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원시키면서 투자 유튜브 듣고 설거지하면서 유튜브 듣고 요리하면서 시장 브리핑 듣고 운전하면서 다시 또 투자 유튜브 듣고 거의 그냥 제 알고리즘은 다 투자 유튜브로 가득 차 있어요. 일상의 모든 빈틈들이 다 투자에 대해 학습 시간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고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무슨 노래 유행이다, 어떤 유튜버가 유행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봐요. 하나도 안 보고 경제 콘텐츠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모릅니다. 또 지금은 증권사 VIP 멤버 등급이 되면서 네이버 프리미엄 경제 콘텐츠도 무료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걸 안 보면은 감각이 되게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내 스스로도 판단을 내리기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구나. 이효석 아카데미도 즐겨보고 있고 회계사분들이 쓰시는 리포트도 굉장히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그 경제 인플루언서 또 요새 유튜브에서 활약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제휴도 아닙니다. 제가 매일 진심으로 도움받는 분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박병창 비서님. 이게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듣는 분인데요. 인포맥스 마켓인사이드 그리고 신과대와 3프로에도 자주 나오시고 시장이 지금 광기가 흐르고 있다. 뭐 시장이 지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듣고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아이 하원 넣어놓고 박병창 이사님 거 꼭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님. 여의도 야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시장의 큰 방향성 그리고 산업적인 로테이션,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잘 즐겨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이 제가 추천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분이신데요. 본인 채널 IT의 신 이영수를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투자의 신이라는 채널을 함께 촬영한 적도 있었어요. 반도체 AI 섹터를 정말 디테일하게 파헤치시고 또 HBM과 소부장까지 깊이 들어가시는데 너무 전문적이라서 한 50%만 이해한다라는 심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님. HBM과 AI 반도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앞에 세 분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짚어준다면 김정우 교수님은 HBM이라는 기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다음 세대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가 그 기술의 깊이를 좀 짚어주시는 분이라서 제가 비공학자지만 그래도 알아놔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학이 거의 철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듣다 보면은 또 인문학적인 그런 감성이 터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김정우 교수님 나온 거는 정말 빠짐없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는데 학창시절 때 배웠던 수학이 이래서 적용이 되는구나, 이래서 미분과 적분이 반도체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층을 쌓고 그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엘리베이터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일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지식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는 박병창 이사님, 매크로는 이선엽 이사님, 섹터는 이영수 대표님, 기술은 김정우 교수님 이렇게 듣고 있고 매일 듣다 보면은 이 시각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조합이 되면서 되게 재밌게 감각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두 제가 학습 차원에서 챙겨보는 분들이고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산이 늘어난 거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장에서 돈을 좀 벌면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난 6년 동안 투자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행운을 잡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행운이 왔을 때 그걸 알아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제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자리를 지켰던 거. 투자를 계속해 나가자.
그리고 돈을 잃지 않았던 거, 이게 저에게는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인데, 인생이 결국 나의 모든 게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매일매일 하는 그 자잘한 선택들, 또 매일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투자로 이어지거나 손실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게 결국에 매일의 행동들이 선택이 되는 거 아닌가,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1%씩만 좋아지면 1년 뒤에 37배 나아진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하루하루에 1배씩 나아진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물론 어제보다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제보다 후퇴하진 않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만 되는 건데, 사실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관점이 제 인생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덜 흘려보내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라는 거는 모든 선택이 너의 인생의 복리다라는 그런 관점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막 핸드폰 보거나 운동 빠지거나 책 대신에 유튜브 보거나 이런 게 다 너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 가정 환경, 이런 걸 좀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게 결국엔 너의 인생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좀 너무 빡세게 사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 좀 쉽지 않아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 다음 단계의 자산을 만드는 건데요. 올해 제 자산으로 이만큼 와 닿았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는 노동자본보다는 사실 투자자본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가 좀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가 보다는 투자를 어떻게 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노동으로 많은 돈을 벌면 그것 또한 너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노동자본이 1순위이지 않아도 된다. 저처럼 노동자본이 들쭉날쭉하고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본만 잘 굴린다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노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끝까지 글을 쓸 거고, 작가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거고, 어떻게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그치만 일상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자산이 같이 일해주는 거, 투자 자본이 같이 일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장에 더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워킹맘이고 임산부고 이럴수록 더 투자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왜냐면 어쨌든 소득이 그렇게 일정치 않고 불안정하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는 공부하는데? 라는 질문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의 모든 빈 시간을 다 경제 콘텐츠로 채우고 있어요. 아이를 하원시키면서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요리하고 뭐 쉬면서 운동하면서 계속 듣죠. 예전에 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귀가 트일 때까지 영어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도 1년이면 흐름이 보이고 또 6년이 쌓이면 어떤 뉴스를 봐도 어떻게 연결될지는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둘째는 양질의 콘텐츠들을 매일 듣는 거. 이것도 첫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경제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자산 같아요. 일반 뉴스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전달만 한다면, 프리미엄 콘텐츠들은 그게 왜 일어났고 다음에 뭐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깊이가 다르죠. 셋째, 모르는 산업이 나오면 그날 안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 일지를 남기고 더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게 한 달이고 1년이 쌓이면 굉장히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부한 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또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ETF로 배당금 받던 거를 저는 미중 전쟁 때 하이닉스로 다 옮겼고, 또 반도체 에이스 탑4 ETF를 보유하고 있던 것도 다 종목으로 옮겼어요. 그냥
ETF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제가 차분하고 매일 똑같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사람 같지만 저도 손실 본 적도 있고 제가 막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확신해서 이거를 막 하고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많이 시장이 떨어졌는데 뭐 월요일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를 수도 있지. 항상 그 50대 50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측은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긴다. 손실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장기 투자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팔아야 돈이지. 주식이 어떻게 갖고 있으면은 주식 계좌에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돈이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이 좀 오랫동안 잔상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좀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식이 팔아야 돈이다 또는 아니다 라는 말 이럴 때는 평가액은 아직 내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수익만 큰 경우 계좌는 플러스 2억인데 현금도 없고 빚과 이자만 가득한 상태. 이런 상태는 뭐 현실은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큰 거. 테마주나 작전주나 유동성이 낮은 코인 같은 경우를 평가액으로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냐? 아니죠. 하루아침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팔아야 돈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 달성 후에 욕심이 클 때. 원래 목표는 1억 정도 버는 게 목표였는데 계속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락을 막고 익절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지금 제가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목표 금액은 달성한 것 같은데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스테이 해봐도 될 포지션이라서 일단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액은 크지만 늘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팔아야만 내 돈으로 느껴지는 게 자산과 삶이 분리될 때입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산과 제 삶이 분리된다. 이거는 절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산가의 시선에서 보면은 큰 부자는 결국 안 팔고 오래오래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자기의 자산을 지키는 사람이다. 담보대출이나 배당이나 신용도 측면에서 월등히 좋고 또 경영권과 투자 기회,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자산을 팔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매도가 아닌 보유가 부의 본체라는 거죠. 재벌가들의 자산 평가를 할 때 다 주식 평가액으로 하잖아요. 재벌의 순자산도 평가액 지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팔아야 돈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뽑는 거, 지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배당으로 매년 수확하는 거, 자산이 협상력이 되는 경우, 은행, 시장 파트너 앞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엄청난 카드가 되는 거, 그리고 기회나 영향력, 다음 기회가 먼저 도착한다. 딜 정보 네트워크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흐른다. 그게 바로 자본가의 영역입니다. 팔아야 돈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자산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유한 채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자본가다. 그래서 주식을 팔았어? 현금화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부는 현금 흐름이 아니다. 50억 자산가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5억 자산이라도 안정된 현금 흐름이라면 삶이 편해진다는 거. 두 번째는 자산의 질이 다르다. 같은 10억이라도 테마주, 우량주, 지분 핵심지 부동산은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장기 투자자는 안 팔고 커지는 구조를 본다. 그래서 매도 자체보다는 복리나 배당, 재투자 기업 성장. 워렌 버핏도 매도보다는 보유의 화신이라서 얼마 벌었냐 보다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냐. 그 자산이 현금 흐름과 영향력을 만드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도 투자 공부와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세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이 실력의 절반이다. 두 번째, 모든 선택은 복리로 작용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먹는 거, 내가 오늘 운동하기로 한 거, 모든 선택이 곧 내일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게 제가 두 딸에게 남길 유산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음 단계는 더 단단한 자산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결국 5년 뒤에 자산을 만들고 또 10년 후에 나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투자와 노동을 해가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에 미친 여자 재미녀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의견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도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